거짓말장이가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더 용이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황이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머지않아서 개인이 세상을 떠날 때 디지털 무덤만 남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적이나 실존적이고도 또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JTB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이달의 베스트북 시간입니다. 6월달에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무엇보다도 보실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을 골라왔습니다. 바로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크리스틴 로젠이라는 미국의 역사학자이면서 칼럼니스트이기도 한데요. 오랫동안 그 역사 속에서 기술이 인간의 경험과 어떠한 그 관계를 맺어왔는지,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자취를 남겼는지를 탐구해 오기도 하고, 그것을 다양한 매체에 쓰는 칼럼을 통해서 대중과 호흡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해오기도 한 그런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에 대한 그 몇 가지 그 헌사들, 추천사들이 책의 뒷면에 실려 있던데요.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나선 하이츠라는 불안세대라는 책을 썼던 저자가 이 책에 대해서 했던 추천의 말입니다. 오늘날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게 인공지능일 텐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더 쉽게,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더 마찰이 없게, 그리고 모든 것을 무엇보다도 실체가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는 건데요. 그와 같은 시대 속에서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그리고 파고 들어가고 있는 메시지와 그 내용들은 무척이나 소중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천사의 말을 조나선 하이츠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나선 하이트의 추천사에 딱 맞는 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책에 지금 부제처럼 담겨져 있는 기술이 경험을 대체하는 시대, 인간은 계속 인간일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제언을 이 책 밑에 깔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딱 맞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은 지금 현대사회, 더군다나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그 세계를 호흡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탐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책이 가닿는 것은 과연 인간은 어떠한 인간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무척이나 실존적이고도 또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 속에서 한국의 사례들도 자주 거론이 된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스마트 시티의 예로 인천 송도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먹방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처음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먹방에 관한 사례를 파헤친다던가, 이처럼 다양한 사례들 속에서 저자의 확고한 인간에 관한 견해,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있는 역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경험의 멸종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경험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접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경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혹은 특정한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감각을 가진, 그리고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인간이 체험하는 것이 곧 경험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인간이 사건을 경험하는 체계는 최근에 들어서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크게 변화를 겪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직접 경험이 점점 멸종하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 특정한 시공간이 중요하고, 그 속에서 특정한 나의 육체와 특정한 나의 감각이 중요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가 그 자리에, 네가 거기에 있었어야 돼 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었다는 거죠. 이 문장 자체를 이제 빅데이터 식으로 추적을 해보면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계속 증가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극적으로 2012년이 되면 이 말의 사용이 격감하기 시작하고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저자의 굉장히 탁월한 어떤 해안에 따르면 2012년은 미국에서 스마트폰이 급격하게 보급률이 늘어나던 기념비적인 해에 해당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양자가 관련이 있었다라고 이제 저자는 추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것은 특히 온라인상에서의 간접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자가 주로 거론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리액션 영상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보다 보면 먹방 아니면 언박싱 같은 영상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리액션 영상에 대해서 저자는 말하자면 직접 경험을 간접 경험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심할 경우에 그것은 경험 표절이다 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광범위한 설문조사 사례가 이 과정에서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전 세계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간이 갖고 있는 개인 기술,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이죠. 그것의 상실과 후각의 상실 중에서 절반이 넘는 무려 53%의 사람이 차라리 후각을 상실하겠다라고 선택했다는 것이죠. 사실 후각이라는 것이 인간의 그 감각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면 그만큼 개인 기술이 인간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기업은 이런 상황 속에서 경험을 마케팅에 최대한 끌어들입니다. 개인조차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을 마케팅하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사례를 SNS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죠. 음식을 보면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어디 휴가를 가면 거기서 있는 자신을 셀카를 찍어서 올린다거나, 그래서 기업이 경험을 마케팅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빨아가는 것처럼 개인조차도 자기 자신이라는 브랜드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경험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인간은 그 자신의 광고가 되었다라는 굉장히 격렬한 문장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이런 직접 경험을 하는 인간들은 이제 상호소통이 인간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회적인 동물로서. 우리가 상호소통을 할 때 가장 소통을 쉽게 하게 만드는 방식은 물론 언어적인 소통입니다. 하지만 언어적인 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소통도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읽어낼 수 있도록 오랜 세월 진화했고, 그것이 이제 사회적인 동물로서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방식의 기량이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비언어적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얼굴에 드러나게 되는 표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상호 간의 표정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력들을 발달시켜 왔다는 것인데요. 상호작용에서 기본이 이루는 것은 상대방 표정에 드러나는 어떤 기미를 눈치채는 것입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이 상황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구나, 분노하고 있구나, 혹은 즐거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표정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런 직접적인 대면 소통으로서 상대방을 표정을 읽는 것이 온라인 속에서 상당히 변질이 되거나 퇴화하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텍스트로 소통할 때 자기 자신을 위장하거나 거짓말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고, 거짓말장이가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더 용이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황이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상에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부분일 텐데, 화상에서 우리가 대면 소통을 하는 순간조차도 사실상 많은 경우에 이제 딴짓을 하게 되고 멀티태스킹을 하게 되고 직접적인 대면할 때 어떤 표정과 보다는 훨씬 더 정보량이 적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거짓이 혹은 상대방의 비언어적인 소통의 방식을 제대로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이 퇴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표정을 읽는다라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속성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사회 속에서 평생을 두고 학습해야 될 일종의 기량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학습할 기회들을 특히 온라인의 환경 속에 몰두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이렇게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프랑스 철학자인 시몬 베이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관심이라는 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타인에 대한 관심을 결과적으로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었다라는 진단인 것입니다. 사실은 기업에서도 이런 대면 소통의 소중함을 여러 가지 어떤 연구 결과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안에서 서로 같이 평상시에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팀에 있는 혹은 평상시에 만나기 어려운 사람과 우연히 마주치고 그 만남 속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양한 어떤 기업 안에서의 연구를 통해서 발표한 그런 논문들도 꽤 있다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픽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중앙에 거대한 아트리움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나다니도록 동선을 짜서 그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우연히도 만나면서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창의적인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효율성이라는 것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가 있을 경우에 특정 층에만 가는 엘리베이터로 서로 따로 동선을 짠다든지, 같은 층을 누른 사람들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그 순간조차 평상시에 일하는 사람들만, 맨날 얼굴 마주보는 사람들만 계속 마주보는 방식으로 짜 나간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 안에서의 창의성을 굉장히 질식시키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접 경험이 소멸되고, 그리고 또 이제 직접적인 어떤 대면 접촉 자체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 속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시간에 대한 감각조차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기다림의 감각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기다리는 거 싫어하죠. 줄 서는 거 싫어하고요. 줄을 서는 것에 대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인용된 사례를 보게 되면, 그때 인간이 이제 쇼핑센터 같은 데서 길게 줄을 늘어섰다고 했을 때 인간은 2분까지는 실제 2분이 흐르는 것처럼 감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2분이 넘어서서 3분이 되고 4분이 되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기다린 거는 4분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길게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2분과 3분 사이가 줄을 서다가 포기하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지점이 된다고 하죠. 남자가 조금 더 참을성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남자는 보통 2분쯤 되었을 때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고요. 여자는 3분쯤 되었을 때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기다릴 때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지루함이 좀 덜해진다는 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굉장히 유명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공항 중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수화물을 찾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어떤 악명 높은 공항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는 것이 휴스턴 공항이라고 합니다. 근데 휴스턴 공항에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7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건데요. 7분도 물론 많이 걸리는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시간이 걸리는 다른 공항에 비해서 왜 유달리 휴스턴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불만을 토로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공항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절차를 끝내고 나와서 짐을 찾는 그 카루셀까지 갈 때의 시간이 굉장히 휴스턴 공항이 짧다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나와서 1분 만에 도착을 해서 6분을 기다리면 짐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아주 간단한 방법을 휴스턴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일부러 짐을 찾는 곳을 6분 더 멀리 있는 곳으로 떼어놓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짐을 찾기 위해서 그 카루셀까지 가는 그 시간을 6분으로 만들고 거기 도착하게 되면 1분 정도 있다가 짐이 나오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와 같은 불평불만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완벽한 조삼모사의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만큼 인간의 기다림이라는 감각이 얼마나 주관적인가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 책에서 거론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인간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각 같은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지난 한 150년쯤 되는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 점점점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속도를 높이는 것이 효율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게 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바로 그와 같은 상황 때문에 예전이라면 훨씬 더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고 소위 멍 때리면서 공상하면서 혹은 백일몽에 빠지면서 있는 시간 자체를 인간이 못 견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줄을 서다가 조금만 지루한 시간이 있어도 바로 휴대폰을 꺼내들게 되고 뉴스를 검색한다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한다거나 어떤 자료들을 찾아본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사회적인 조바심이 다른 여타 부분에서의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사실은 사회적인 조바심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자는 진단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크리스틴 로제는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다림을 견뎌내는 저마다의 방식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막연히 기다려야 될 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시선을 돌려서 멀리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떤 자기의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앞줄에 같이 줄을 서고 있는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들이 획일화되고 바뀌게 된 것이 현대사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기다림이라는 행동, 넋놓고 가만히 있는 순간이 사실은 인간을 진정하게 창의적으로 만드는 사례들이 역사 속에서 너무 많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딴 짓을 할 수가 없고 틈새 시간을 오로지 오락과 특히 온라인에서의 소통으로만 채우게 될 때 그 아이는 현저하게 창의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침대 철학자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침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늦지막히 일어나서 침대에서 천장에 이렇게 붙어있는 파리를 보면서 바로 좌표기하학의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더 유명한 사례는 아인슈타인이 있게 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전차를 타고 가면서 베른탑을 딱 보면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얘기하죠. 혹은 테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테슬라는 숲을 산책하면서 교류 전기에 관한 어떤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례들은 유휴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텐데 이런 시간이 인간의 창의성과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데 그 순간들을 인간들은 점점점 이 온라인에 익숙해진 어떤 상황 속에서 혹은 속도가 효율의 전부인 것으로 그리고 효율만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으로 숭상되는 사회의 변화 속에서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간에 관해서 이렇다면 공간에 관한 인간의 감각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대해서 저자는 공간과 장소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간, 그러니까 스페이스와 장소, 그러니까 플레이스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간에 정의가 들어가게 되고 의미가 가미가 되게 되고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경계가 생기게 되면 공간은 장소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 공간이라는 말은 써도 가상 장소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기술이 발달하면 장소에 대한 인간의 감각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전화의 사례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전화가 처음 이렇게 발명이 되고 나서 인간은 처음으로 내가 집에 없어도 집에 있는 것 같은 감각을 갖게 되죠. 자동응답기가 발명이 되게 되면 더하죠. 그러니까 자동응답기에 내 메시지를 녹음해 놓고 누군가가 전화 왔을 때
그 자동답기가 돌아가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나는 집에 부재하는 순간조차도 존재하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휴대폰이 생기게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게 되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내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사실은 다 정보 형태로 공유가 되게 되죠. 근데 이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은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을 하게 되고 그 위치를 정보화해서 공유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인간을 억압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 속에서 이 공간에 관한 감각을 이야기할 때 저자는 흥미롭게도 광장에 관해서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전화라는 것이 발명되기 전에 공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역학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넓은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갈길을 가는 어떤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어깨를 부딪히는 경험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각각 자기만의 동선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부딪히지 않고 물 흐르듯이 수많은 군중들이 다 제각각의 동선을 찾아서 제갈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것은 비언어적인 소통에 있어서 인간이 타인들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기술을 발달시켰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걸음의 속도는 어떤 것인지 등등들을 눈여겨보면서 그것을 절묘하게 피해가면서 최선의 경로로 인간이 선택해서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험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광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광장에 있는 사람들 몇몇만 전화 통화에 몰두하고 있거나 텍스트를 보내고 있거나 이런 상황만 된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어떤 동선의 움직임이 느려진다 혹은 엉킴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화에 몰두하고 있으면 타인이 발산하고 있는 어떤 비언어적인 신호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뒤에 오는 사람, 앞에 오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공동체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제3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3의 장소라는 것은 그러니까 집 그리고 일터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들 중에서 어떤 공동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장소들, 대표적으로 술집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광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곳들인데요. 전통적으로는 이런 곳에서 인간이 순수하게 사교성을 발휘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소통하면서 어떤 공동체스러움을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 점점점 그런 시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지금 말씀드렸던 제3의 공간, 제3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카페 같은 공간조차도 사람들이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심지어는 함께 온 자기 앞에 앉은 사람과도 소통하지 않고 자기만의 어떤 가상의 공간 속에서 빠져서 스스로를 그 공간 속에서 제외하는, 그러니까 부재를 현존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장소에 대한 인간의 감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사실은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장소와 무척이나 이게 중요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지, 어린 시절을 어디서 보냈는지, 어떤 골목길에서 놀고 어떤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뒤통수 안에 올랐는지 같은 것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이러한 것들이 상대적으로 가상 공간에 대한 경험으로 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이 장소에 대한 혹은 공간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자기가 태어난 곳, 자란 곳이 아니라 자기 어떤 온라인에서의 프로필이 그와 같은 장소를 대체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스스로를 자기가 보이고 싶어하는 정체성으로 내보이게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만의 저마다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만드는 제각각 저마다의 수많은 세계들 사이에서의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역설을 보여주고 가장 위험한 어떤 징후를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모티브겠죠. 이제는 인간이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억조차도 기술의 아웃소싱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인간이 예전에는 기억을 가지려면 그것이 대화 속에서 살아있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찍은 사진을 앨범을 만들어서 그것을 넘기면서 혼자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개인화하는 방식으로 소유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기억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보면 기억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이버 공간 속에 다양한 형태의 사진과 글 속으로 남아있고, 그 사이버 공간, 그러니까 기억의 플랫폼 자체를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기억에 대한 통제성을 개인이 잃어버리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머지않아서 개인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는 것은 결국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틱톡 같은 일종의 디지털 무덤만 남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상황들을 섬뜩하게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평일 낮에 인터넷과 IPTV 설치해도 될까요? 낮엔 일해야죠. 연차 못 써요. 낮엔 수업 들으러 가야죠. 낮엔 이삿짐 정리하느라 정신 없어요. 인터넷과 IPTV 설치 왜 하필 평일 낮에만 될까? 이젠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바로 가입 365 설치. 원하는 시간에 내 맘대로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365 설치.
경험의 멸종이라는 책은 저 역시도 온라인에 중독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저 역시도 핸드폰을 수시로 꺼내보는 사람이고 파이아키아조차도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고 있는 그런 소통의 방식을 갖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굉장히 흥미롭고도 굉장히 찔리는 어떤 경험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통찰을 얻기도 하는 무척이나 중요한 독서 경험을 저한테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 있는 어떤 시각과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책에 있어서의 단점들도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담겨있는 통찰과 그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잘 조직이 되었다 할지라도 반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어떤 생각을 저술 방법에 대해서 살짝 갖고 있는 작은 어떤 그 단점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저자가 누려왔던 어떤 경험의 변천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저자는 저와 굉장히 유사한 경험을 해왔던 세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자는 1973년생으로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거의 완벽하게 아날로그적인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은 채 성장해 왔습니다. 저자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른이 된 후에야 소위 이 디지털 혁명 속에서 오늘날 이 아이들이 겪는 그런 경험들을 어른이 되어서 습득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경험들을 했겠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저자가 느끼고 있는 가장 인간다움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이 굉장히 타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통찰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인간에 대한 감각과 기본적인 생각과 정체성에 대한 어떤 저자의 관조차 사실은 본인의 그런 경험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자는 이 결론 부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본인의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8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한테 휴대폰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온라인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물론 이것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와 같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조차 사실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책을 읽는 경험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확장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들을 짚어보게 되고 혹은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을 더 깊게 파고들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책에서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척이나 귀한 독서 체험을 이 책이 전달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한테 무척이나 중요한 그런 독서 체험이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기도 하는 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강명 작가의 소설을 굉장히 흥미롭게 영화에 옮긴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조작과 거짓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무척이나 흥미롭게 보여주었던 댓글 부대, 이 영화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BTV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